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싼 철도가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케냐가 중국에게 50억 달러를 빌려 지은 철도, 그 종착역에는 열차도 승객도 없습니다. 매년 1조 원씩 빚을 갚으면서도 철로는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탄자니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똑같은 철도를 지으면서 전혀 다른 파트너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운전하느냐. 이것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오코에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이고 BBC 아프리카 경제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취재해왔고 특히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이 대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해왔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케냐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야심찬 철도 프로젝트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몬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470km를 달리는 케냐 표준궤철도, 일명 SGR은 2017년 개통 당시 동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로 불렸습니다. 중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자금을 대고 중국이 건설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 철도가 우간다, 르완다, 콩고까지 연결되어 동아프리카 전체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개통식 날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거대한 케냐 국기를 흔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그 철도의 끝을 보러 갔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리프트밸리의 작은 마을 나이바샤. 거기서 철로가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고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옥수수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철로가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그냥 끊겨 있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간다 국경까지는 아직 468km나 남았는데 철로는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역사 건물은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표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대합실 의자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양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녹슬어가는 철로, 반대쪽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철도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철도. 레일웨이 투 노웨어. 저는 몬바사로 돌아가서 철도 운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케냐인 노동자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5년째 이 철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은 중국인들이 합니다. 관제도 중국인들이 합니다. 정비도 중국인들이 합니다. 케냐 직원들은 청소하고 짐 옮기고 표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손님이 됐습니다. 숫자는 더 잔인했습니다. 케냐 정부가 이 철도를 위해 중국에서 빌린 돈은 총 47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입니다. 건설비의 90%를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019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됐고 케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케냐 전체 해외 부채 상환액의 81%가 이 철도 빚입니다. 연 이자만 2억 2천만 달러, 연체료로 4천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철도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화물 운송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몬바사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열차로 내륙까지 운송하고 우간다와 르완다까지 연결해서 동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로가 나이바샤에서 끊긴 이상 화물 열차는 대부분 빈 채로 돌아옵니다. 돈이 들어올 구멍은 막혀 있는데
나갈 구멍은 매년 1조 원씩 뚫려 있는 겁니다. 케냐의 한 경제학자는 이 철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케냐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그가 계산한 바로는 케냐가 이 철도에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은 원래 건설비의 2배를 넘을 것입니다. 이자와 연체료, 운영 적자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 한화 13조 원이 넘습니다. 저는 나이로비 시내의 한 대학교를 찾아가 경제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케냐와 중국이 맺은 철도 계약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케냐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빌렸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2020년 케냐 항소법원은 이 철도 계약이 조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쟁 입찰 없이 중국 기업에게 수의 계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케냐 정부가 아니라 중국 건설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계약을 따려는 회사가 계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쓴 겁니다. 저는 취재 마지막 날 몬바사 외곽의 트럭 야적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동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수천 대의 트럭이 항구에서 짐을 싣고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화물을 강제로 철도로 돌리면서 트럭 운송업은 무너졌습니다. 빈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운전사들은 할 일 없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트럭 운전사였고 아들도 트럭 운전사가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에게 다른 일을 찾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철도는 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진보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케냐를 떠나기 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나라 탄자니아도 똑같은 철도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음환자까지 1219km, 케냐보다 더 긴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중국에게 전부 맡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철도 프로젝트는 대부분 비슷한 결말을 맞기 때문입니다. 부채, 부패, 미완공. 저는 탄자니아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껏해야 케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탄자니아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탄자니아는 철도 건설을 터키 회사에 맡겼습니다. 차량은 중국에서 샀지만 운영과 훈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에 맡겼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이지 아프리카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계약을 맺고 1000명이 넘는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탄자니아로 가야겠다고. 케냐와 무엇이 다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똑같이 실패했다면 그것도 기사가 될 것이고 만약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더 큰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케냐에서 본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차이가 단순히 어느 나라가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핵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남자의 결단을 알아야 합니다. 존 마구풀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탄자니아를 이끈 대통령입니다.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대량 해고하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잘라냈으며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한 계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대담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철도였습니다. 마구풀리가 취임했을 때 탄자니아에는 이미 전임 정부가 중국과 맺은 철도 계약이 있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79억 달러를 빌려 표준궤철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냐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중국 회사가 짓고 중국 기술자가 운영하는 방식. 아프리카 전역에서 복제되고 있던 그 공식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구풀리는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중국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발견됐고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케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 나라가 50억 달러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모습을요. 마구풀리는 결심했습니다. 중국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는 전임 정부가 맺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을 입찰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터키였습니다. 터키 건설사 야프 메르케지가 주계약자로 선정됐고 포르투갈의 모타행질이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자금은 유로본드와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리고 다양한 양어성 차관을 조합해서 마련했습니다. 중국 단일 채권자에게 목줄을 맡기는 대신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빌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대신 터키를 선택한 것, 유럽과 아프리카 자본을 끌어들인 것. 하지만 진짜 특이한 결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마구풀리 대통령이 2021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부통령이던 사미아 술루후 하산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몇 안 되는 여성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녀는 마구풀리의 철도 정책을 계승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운영과 훈련 파트너를 확정한 것입니다. 사미아 대통령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철도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철도 역사가 긴 나라도 아니고 중국처럼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나라도 아닌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취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탄자니아 철도청과 조용히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코레일이 탄자니아 남부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고 이후 SGR 건설 자문과 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화려하게 돈을 뿌리거나 대규모 차관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사미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탄자니아 철도공사 TRC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탄자니아 철도 인력을 훈련시킨다. 운영 기술을 전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자니아 사람들이 직접 철도를 운영하게 만든다. 이게 케냐와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케냐는 중국에게 건설과 운영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열차가 달리고 있지만 운전석에는 중국인이 앉아 있습니다. 관제실에도 중국인이 있습니다. 케냐 직원들은 보조 역할만 합니다. 기술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는 케냐 땅 위에 있지만 케냐 것이 아닌 겁니다. 탄자니아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건설은 외국 회사에 맡기되 운영 능력은 반드시 내재화한다. 이를 위해 1,040명의 탄자니아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킨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개통 후 2년 안에 현지인 운영 비율 95% 달성. 제가 탄자니아 철도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느냐고.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철도를 원한 게 아닙니다.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히 기술자 몇 명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론 교육부터 시뮬레이터 훈련, 현장 실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본토에서의 집중 연수까지 5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비용도 비교가 됐습니다. 중국 방식은 겉보기에는 저렴해 보입니다. 건설비를 전부 빌려주니까요. 하지만 그 빚을 갚으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운영까지 중국에 의존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 방식은 초기 훈련 비용이 들지만 일단 인력이 양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미야 대통령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철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철도를 운전하느냐입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케냐는 철도를 얻었지만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철도와 함께 열쇠까지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만들어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탄자니아 전역에서 철도 인력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1,040명을 뽑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5대1. 탄자니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공기업 채용이었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 중 14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개월간의 집중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도 있었고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경험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탄자니아 철도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시점을 바꾸려 합니다. 기자인 제 시선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자니아 철도의 진짜 이야기는 그 철도를 운전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 마이클 음환자, 또 한 명은 28살의 젊은 여성 아이샤 키루타입니다. 마이클은 탄자니아 철도청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철도 노동자였고 그 역시 20살의 철도청에 입사해서 협계철도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녹슨 레일 위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낡은 열차 1시간에 40km도 못 가는 느린 속도, 수시로 고장나는 디젤 기관차. 그게 그가 아는 철도의 전부였습니다. 새 철도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이클은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전기철도라고 했습니다. 시속 160km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관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평생 다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직원들에게 밀려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도청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SGR 운영 인력 1,040명 모집. 한국에서 훈련받을 기회. 마이클은 한참을 그 공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할까 말까?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젊은 애들이 다 뽑힐 텐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샤였습니다. 그녀는 은배야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농부인 아버지와 가정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철도청에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선배님, 지원하실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가봤자 뭘 하겠냐고 젊은 사람들이 가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가요. 신입이 혼자 가면 누가 가르쳐줘요? 아이샤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기관사냐, 시집이나 가라.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여성 기관사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케냐에는 몇 명 있다고 들었지만 그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훈련받고 왔고 실제 운전보다는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으면 진짜 기관사가 될 수 있다. 청소부나 표 검사원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열차를 몰 수 있다. 1,040명을 뽑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공기업 채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자들, 기존 철도청 직원들, 심지어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새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철도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1차 선발에서 303명이 뽑혔습니다. 마이클과 아이샤 둘 다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03명 중에서 14명만 한국으로 갑니다. 5개월간의 집중 연수를 받을 첫 번째 파견조. 나머지는 국내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한국에서 돌아온 선배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14명을 뽑는 최종 선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영어 시험, 기초공학 테스트, 체력 검사, 면접까지. 마이클은 영어에서 고전했습니다. 30년간 스와힐리어로만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초공학도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는 건 디젤 기관차였지 전기 회로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샤가 마이클을 도왔습니다.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기초 전기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아이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선배님이 가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만 가면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30년 경력이 필요해요. 최종 발표 날 14명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마이클 음환자, 최연장자, 아이샤 키루타, 유일한 여성. 둘 다 합격이었습니다. 아이샤는 탄자니아 철도 역사상 한국 연수에 선발된 첫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출국 전날 밤, 마이클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5개월 뒤에 돌아오겠다고. 만약 실패하면 얼굴을 들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마이클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나라, 텔레비전 만드는 나라 정도만 알았습니다. 철도로 유명한 나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샤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외국까지 가서 뭘 배우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어머니만 몰래 아이샤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서 꼭 성공해라.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비행기가 다르에스살람을 떠났습니다. 14명의 탄자니아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하의 추위도, 새벽 5시 기상도, 하루 12시간 훈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돌아갈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비행기 창밖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철도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마이클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등 하나에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경적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먼저 끼어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12월의 한국은 영하 8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탄자니아의 12월은 우기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평균 기온 28도, 40도 가까운 온도차를 몸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이번엔 반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방 안 온도가 25도를 넘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얼음장 같은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닫으면 덥고 열면 얼어붙고 그 밤 14명 중 절반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기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탄자니아 시간으로는 자정이었습니다. 시차가 6시간. 몸은 한밤중인데 눈을 떠야 했습니다. 아침 6시 조회, 7시 식사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 저녁 식사 후 예습, 취침은 밤 11시. 하루 수면 6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첫 식사 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 마이클은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시큼하면서 매운, 설명할 수 없는 발효 냄새. 옆에 앉은 동료가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입안이 불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이클도 용기를 내서 한 조각 먹어봤습니다.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운 것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매운맛은 단순한 열기인데 한국의 매운맛은 혀를 찌르고 목구멍을 긁어내렸습니다. 그날 점심에도 저녁에도 김치가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 항상 빨간 반찬이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연수생 중 2명이 배탈이 났습니다.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마이클은 참았습니다. 배가 아파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음식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주 시뮬레이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의 훈련 시설은 마이클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열차 운전실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180도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 조작반에는 수십 개의 버튼과 레버, 속도계와 압력계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운전했던 디젤 기관차에는 레버 3개와 속도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이클이 처음 시뮬레이터에 앉았을 때 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그는 완전한 초보자였습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80, 100, 120km. 스크린 속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비상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해서 엉뚱한 레버를 잡았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변하며 충돌 알림이 떴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패.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마이클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샤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샤가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포기하면 저도 포기해야 해요.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 말이 마이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4명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음 날부터 마이클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시뮬레이터실로 갔습니다. 버튼 위치를 외우고 조작 순서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김철수 교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KTX 기관사로 일하다 은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그 말을 곱씹으며 연습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모터 소리의 변화, 바퀴와 레일이 마찰하는 소리, 제동장치의 미세한 진동.
열차는 계기판보다 먼저 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젤이든 전기든 기계는 소리로 말합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수 8주차 중간 평가 시험이 공지됐습니다. 비상제동 시뮬레이션. 시속 160km로 달리는 열차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완전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기준은 3초. 넘기면 불합격, 불합격은 곧 귀국을 의미했습니다. 탄자니아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유가 바로 이 기준에 있었습니다. 코레일의 연간 중대 사고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에서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차라도 운전자가 0.1초 늦게 반응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탄자니아 연수생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마이클은 새벽 3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뮬레이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손이 굳어버리고 빨간 충돌 알림이 뜨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14명이 시뮬레이터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이샤가 2번째, 마이클은 11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연수생이 2.91초로 통과하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샤의 차례가 왔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앉으며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160km.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버튼, 레버 확인. 3단계가 1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2.78초. 통과. 14명 중 가장 어린 28살 여성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10명 중 8명이 통과하고 2명이 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앉자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기관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160km.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버튼이 먼저인지 레버가 먼저인지 순서가 뒤엉켰습니다. 본능적으로 레버를 먼저 잡았습니다. 잘못된 순서였습니다. 3.21초. 불합격. 2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순서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버튼, 레버 확인. 장애물이 나타났고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레버를 당기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3.15초. 또 불합격.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를 들으라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화면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모터 소리, 레일 진동, 공기 흐름. 경고음이 울리기 직전 공기가 바뀌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버튼, 레버. 3.05초. 불합격이었습니다. 0.05초 차이로. 마이클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철도 인생이 0.05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퇴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마이클 음환자. 그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는데 아이샤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이 돌아가시면 탄자니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훈련은 어렵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기회도 없어요. 그 말이 마이클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못한다는 편견이 굳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날 밤 아이샤가 11명을 마이클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좁은 기숙사에 12명이 모여
밤새 시뮬레이션 순서를 복습했습니다. 경고음이 들리기 전에 공기가 먼저 바뀌어요. 그 순간을 느껴야 해요. 눈으로 보면 이미 늦어요. 새벽 4시까지 연습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짐을 싸지 않고 교관실로 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김 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30년간 녹슨 철도만 봤습니다. 기차가 멈추면 밀어서 움직였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철도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16시간씩 훈련했습니다. 11명이 번갈아가며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순서를 읽어줬고 누군가는 타이밍을 측정했습니다. 팀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제 시험 날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출발. 160km.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기 직전의 공기 변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2.87초. 통과였습니다. 마이클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11명이 환호했습니다. 아이샤가 울고 있었습니다. 김 교관이 들어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팀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게 탄자니아의 진짜 힘입니다. 5개월간의 연수가 끝났습니다. 14명 전원이 수료했습니다.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작은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김철수 교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건넸습니다. 마이클의 차례가 됐을 때 김 교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느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성장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수료증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샤가 옆에서 박수를 쳤고 다른 동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김 교관이 마이클을 따로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KTX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교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생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탄자니아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이 겨우 통과한 수준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김 교관이 그 마음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가장 힘들게 배운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칩니다. 쉽게 배운 사람은 왜 어려운지 모르니까요. 탄자니아로 돌아온 14명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가족들이 마중 나왔고 철도청에서는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그들의 진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1040명의 나머지 인원을 훈련시키는 것. 도도마에 임시훈련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와 매뉴얼이 스와힐리어로 번역됐고 코레일에서 보내온 시뮬레이터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마이클은 첫 강의를 맡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신입 교관이 된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200명의 젊은 훈련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서 겪었던 것처럼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3번 떨어졌던 것, 포기하려 했던 것, 동료들이 밤새 도와줬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통과했을 때의 감격. 훈련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그가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훈련생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실패해도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때 저는 탄자니아에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취재를 왔다가 이 훈련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케냐 취재 후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철도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케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거라고. 하지만 도도마 훈련센터에서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탄자니아 사람이 탄자니아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조언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했습니다. 주인공은 탄자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케냐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케냐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쇠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케냐는 중국에게서 완성된 철도를 받았습니다. 열차도, 관제 시스템도, 운영 인력도 중국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물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케냐 사람들은 자기 나라 철도를 자기 힘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탄자니아는 달랐습니다. 건설은 터키가 했고 차량은 중국과 한국에서 샀지만 운영 능력은 스스로 갖추려 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14명이 한국에서 배웠고 그 14명이 1000명을 가르쳤습니다. 1000명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입니다. 기술이 복제되고 확산되고 뿌리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아이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탄자니아 철도 역사상 첫 여성 기관사 후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냐고. 케냐에도 여성 철도 직원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청소하거나 표 검사하는 일을 해요. 저는 운전석에 앉고 싶었어요. 한국은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나이든 남자도 젊은 여자도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탄자니아 SGR 인력 중 현지인 비율은 95%를 넘어섰습니다.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안전관리자 모두 탄자니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10명 미만이었고 그들도 자문 역할만 했습니다. 케냐는 여전히 중국 기술자 50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센터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개통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미야 대통령은 2024년 7월 말까지 반드시 운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가 케냐와 다른 길을 갔다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열흘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모로고로 구간 시운전 중 신호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실에서 보낸 정지 신호가 열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석 계기판에는 진행 신호가 떴는데 실제로는 앞에 다른 열차가 있었습니다.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해서 충돌은 피했지만 만약 그 장치마저 고장났다면 대형 사고였습니다. 철도청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기는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케냐 실패 이후 탄자니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개통 연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과 관제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니면 설치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밤새 점검이 이어졌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도청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자고. 코레일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자고. 신호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에 참여했고 관제 소프트웨어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기술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레일 본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몇 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기술자 5명을 보내겠다고. 김철수 교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연수생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비행기를 탔고 24시간 만에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을 때 개통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3일 안에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개통 연기, 성공하면 예정대로 진행. 선택지는 2개뿐이었습니다. 김철수 교관이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도울 겁니다. 하지만 고치는 건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마이클은 처음에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왔으니 그들이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김 교관의 뜻은 달랐습니다. 탄자니아 기술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자기 것이 된다는 것. 한국이 대신 해주면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한국을 불러야 한다는 것. 첫째 날 한국 팀과 탄자니아 팀이 함께 신호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로그를 분석하고 통신 케이블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 교관은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작업은 탄자니아 기술자들이 수행했습니다. 마이클도 투입됐습니다. 30년 경력의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아이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호 케이블 연결부 중 하나가 규격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생긴 시공 오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물리적 결함이었습니다. 신호는 제대로 보내졌지만 케이블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열차에 엉뚱한 정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 케이블을 전부 다시 점검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교관이 제안했습니다. 전체를 다 보지 말고 핵심 구간만 집중적으로 점검하자고. 가장 위험한 구간, 열차가 교차하는 지점만 우선 확인하자고. 둘째 날 밤, 마이클과 아이샤를 포함한 탄자니아 기술자 20명이 핵심 구간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5명이 각 팀에 배치되어 감독했습니다. 밤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연결부 점검이 끝났습니다. 오결선 3곳을 찾아 수정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시운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가 전달됐습니다. 관제실과 열차 간 통신이 정상이었습니다. 테스트 구간 끝까지 문제없이 도착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탄자니아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마이클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교관이 다가와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이 고쳤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이 대신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옆에서 지켜봐준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을 점검하고 오류를 찾고 수정한 것은 탄자니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낸 것입니다. 개통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 다르에스살람 푸구역. 아침 6시부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역사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탄자니아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 현수막을 든 사람들,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기자들.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취재하러 왔지만 솔직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케냐에서 본 참담한 현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밭에서 끊긴 철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나라, 자기 나라 철도를 자기 힘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탄자니아는 정말 다를까? 오늘 그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 9시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정부 관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있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들도 초대받아 단상 근처에 자리했습니다. 김철수 교관도 보였습니다. 72시간 전 밤샘 작업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자립과 존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이 철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열차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제작한 전기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과 녹색이 조화를 이룬 유선형 디자인. 시속 160km로 달릴 수 있는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그 열차 앞에 마이클이 서 있었습니다. 관제실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열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임무는 첫 출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차가 움직입니다. 30년 철도 인생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통과했던 그 시험, 7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케이블을 점검했던 그 밤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이샤가 앉아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역사상 첫 여성 전기철도 기관사. 그녀의 손이 핸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기관사냐고 했던 아버지, 시집이나 가라고 했던 오빠. 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800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기관사로서. 관제실에서 마이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옆에서 김철수 교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교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탄자니아 1호 출발 승인. 아이샤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습니다. 관제실 확인했습니다. 탄자니아 1호 출발합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국기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열차가 역을 빠져나가 지평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은 관제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열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처음 철도청에 입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녹슨 협계철도 위를 덜컹거리며 달리던 그 시절, 시속 40km도 힘들었던 그 시절. 지금 저 열차는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운전하는 것은 탄자니아 사람입니다. 저는 개통식 취재를 마치고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두 나라의 철도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케냐는 개통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 기술자 5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개통 첫날부터 현지인 운영 비율이 95%를 넘었습니다. 케냐는 매년 1조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양한 재원으로 분산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케냐의 철로는 옥수수 밭에서 끊겼습니다. 탄자니아의 철로는 르완다와 부룬디, 콩고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누가 운전하느냐였습니다. 케냐는 철도를 받았지만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철도와 함께 열쇠를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현재 탄자니아 SGR은 누적 승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화물 운송도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1만 톤, 트럭 500대 분량을 실어 나릅니다. 철도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눈앞에 보입니다. 마이클은 지금 도도마 철도지식센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샤는 정규 기관사로 매일 열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고 철도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다음 세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클을 인터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철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철도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철도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합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운전하느냐. 탄자니아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심장을 연결하는 철도, 그 위를 달리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